편안하게 오늘도 사자성어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단순 호치, 단순 호치.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다가와서 하시는 말씀이 아가야,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예쁘긴 한데 왜 그렇게 똑같이 생겼을까?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시길 옛날엔 사람마다 개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들 성형해서 붕어빵이야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문득 떠오른 사자성어가 있었어요. 단순 호치, 붉을 단에 입술 순, 흰 호에 이 치. 붉은 입술과 하얀 이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여성의 아름다운 외모를 표현할 때 쓰는 건데 특히 자연스럽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말이거든요. 요점으로 치면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예쁜 사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전국시대에 월나라에 서씨라는 절세미인이 있었어요. 서씨는 워낙 아름다워서 물에 딕친 자신의 모습을 본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걸 잊고 물속으로 가라앉았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서씨의 아름다움을 묘사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단순 호치였어요. 성형이나 인위적인 꾸밈 없이도 타고난 건강한 아름다움.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그때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건데요.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게 따로 있구나 싶었어요. 할머니가 그리워하셨던 건 아마도 각자만의 독특함과 자연스러움이었을 거예요. 서씨의 단순 호치처럼 인위적이지 않은 진정한 매력 말이에요. 결국 진짜 아름다움은 남과 다른 나만의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수성가, 자수성가.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제가 진짜 무서워했던 건 성공이었어요. 이상하죠?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 두려웠다니? 그때 저는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팀장까지 올라갔고 월급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면서 든 생각이 이게 정말 제가 원했던 삶인가 하는 거였어요.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정말 제 손으로 이룬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자수성가예요. 자는 스스로 자, 수는 손수, 성은 이룰 성, 가는 집 가라고 쓰거든요. 스스로 손으로 집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남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성공을 이뤄낸다는 의미죠. 부모님의 재산이나 빽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노력과 실력만으로 일어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조선 후기에 상인 김만덕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어려서 부모를 잃고 기생이 되어야 했던 그녀가 25살에 기생신분을 벗어나 장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여자가 장사를 한다는 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기생 출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김만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주도와 육지 사이를 오가며 말, 소, 곡식을 거래했죠. 밤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면서도 자신만의 상수를 개발해 나갔어요. 결국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었고 나중엔 나라에 쌀 1000석을 바칠 정도로 부자가 되었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런 역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저도 그 거울 앞에서 결심했어요. 이제라도 진짜 제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자고요.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열었거든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다리는 아프고 손님은 별로 없고 적자만 계속 쌓여가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실패해도 제 실패고 성공해도 제 성공이니까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단골 손님들도 생기기 시작했고 1년 후엔 다른 지역에 두 번째 매장도 낼 수 있었어요. 진짜 내 것은 내 손으로 만들어야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수성가. 정말 어려운 길이지만 그만큼 값진 성취예요. 염화 미소, 염화 미소.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제대로 된 미소를 지어봤어요. 아니, 정확히는 그때까지 미소라고 생각했던 게 전부 가짜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직장에서 억지로 짓던 미소,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려고 애쓰던 미소, 모든 게 연기였어요. 그런데 염화미소라는 말이 있어요. 염화미소라고 읽는데 염은 손가락으로 짚는다는 뜻이고 화는 꽃을 의미해요. 미소는 말 그대로 웃음이죠. 꽃을 들고 미소 짓는다는 뜻인데 사실 이건 단순한 웃음이 아니라 말없이도 마음이 통하는 깊은 소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신기한 이야기가 있어요. 2500년 전 인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계셨는데 그날은 평소와 달리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대신 손에 연꽃 한 송이를 들고 가만히 미소만 지으셨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모두 어리둥절했죠. 부처님이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꽃만 들고 계실까? 그런데 그 순간 마하가섭이라는 제자 한 분이 빙글에 미소를 지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데 오직 마하가섭만이 부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거예요. 부처님도 그 미소를 보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아, 가장 깊은 진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날 40살 생일날 밤 혼자 케이크 앞에 앉아 있었어요. 촛불을 끄면서 소원을 빌어야 하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좋았어요. 혼자인 것도, 조용한 것도, 아무도 제게 뭔가를 기대하지 않는 것도. 그때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나왔어요. 억지로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올라오는 미소였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짜 소통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구나. 억지로 보여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충분하다는 걸요. 백척간두, 백척간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하다가 갑자기 손이 멈췄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말을 거는 것 같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이렇게 안전한 곳에만 있으면서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칫솔을 든 손이 떨리면서 문득 깨달았거든요. 제가 너무 편안한 곳에서만 살고 있다는 걸. 오늘 얘기해드릴 사자성어는 백척간두예요. 백은 일백, 척은 자라는 뜻, 간은 장대, 두는 머리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백자 높이의 장대 끝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상상해보세요. 30m가 넘는 높은 장대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상황을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송나라 때 경덕전 등록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어요. 백척간두에 앉은 사람이 어떻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겠느냐고. 제자가 대답했죠. 그 높은 곳에서도 더 나아가야 한다고. 그래야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스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거라고.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도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고. 그때 거울 앞에서 든 생각이 바로 이거였어요. 저는 그동안 안전한 일만 골라서 했거든요. 실패할 확률이 낮은 것들만, 남들 눈에 괜찮아 보이는 것들만. 그런데 그날 아침 깨달았어요.
제가 서 있는 곳이 사실은 백척간두였다는 걸. 더 이상 여기 머물러 있으면 진짜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걸.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했어요. 진짜 무서운 건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멈춰 있는 거더라고요. 부화뇌동, 부화뇌동. 택시 기사님이 뜬금없이 하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그날 새벽에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라디오를 틀어놓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DJ가 청취자들의 의견을 받는 코너를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의견을 말하니까 그 다음 사람들이 전부 똑같은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마치 복사 붙여놓기를 한 것처럼요. 그때 기사님이 씁쓸하게 웃으시면서 요즘 사람들은 정말 부화내동이야 라고 혼잣말을 하셨어요. 부화내동,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붙을 부, 화할 화, 울의 내, 같을 동. 네 글자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의미예요. 다른 사람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 천둥소리처럼 큰 소리로 같은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신의 주관이나 생각 없이 남들이 하는 말에 무작정 따라하는 걸 말하는 거죠. 마치 앵무새가 사람 말을 따라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송나라 때 소동파라는 유명한 문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정치에 대한 의견을 말하니까 다른 친구들이 모두 그 말에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어요. 맞아, 맞아. 정말 그래. 하면서 천둥소리처럼 웅성거렸다고 해요. 소동파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친구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제대로 생각해보지도 않고 무작정 동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동파가 부화내동이라는 말을 써서 이런 모습을 비판했던 거예요. 그 택시 안에서 기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문득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회사에서 회의할 때 팀장님이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저도 모르게 좋은 생각이네요 라고 말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정말 좋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냥 분위기상 그렇게 말하는 게 편했던 거예요. SNS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른 글에는 저도 별 생각 없이 좋아요를 누르곤 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부화내동하며 살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내 생각을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때도 한 번은 의심해보고 내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거죠. 그래야 진짜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한우충동, 한우충동.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엄청 큰 가방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방에서 자꾸 책이 삐져나오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당황하면서 계속 책을 가방 안으로 밀어 넣으시는데 한 권 넣으면 다른 책이 또 튀어나오고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사자성어가 있어요. 바로 한우충동이라는 말이거든요. 한우충동은 한 글자씩 풀어보면 이런 의미예요. 한은 땀을 뜻하고 우는 소, 충은 가득 찬다는 뜻, 동은 대들보를 말해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소가 땀을 흘리고 대들보에 가득 찬다는 뜻인데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되죠. 이건 사실 책이 엄청나게 많다는 의미예요. 옛날에는 책을 수레에 실어서 운반했는데 책이 너무 많아서 소가 땀을 뻘뻘 흘리며 끌고 가야 했어요. 그리고 집에 보관할 때는 대들보까지 닿을 정도로 높이 쌓아놨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베스트셀러 작가의 서재나 도서관 같은 곳을 떠올리면 돼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데요. 중국 당나라 때 유종원이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책벌레였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책을 사러 갈 때마다 술에 가득 실어왔어요.
그런데 소가 너무 힘들어해서 땀을 뻘뻘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유종원 집 소는 맨날 땀 흘리나 책을 운반한다고 했대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면 또 문제가 생겼어요. 책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높이 쌓다 보니까 천장에 대들보에 닿을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놀러와서 와, 진짜 책이 대들보까지 닿겠네 라고 감탄했다고 해요.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스마트폰도 없고 유튜브도 없던 시절이니까 책이 유일한 오락이자 지식의 원천이었겠죠. 그래서 그날 버스에서 본 아주머니를 보면서 깨달은 건데요. 요즘은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으로 수천 권을 스마트폰 하나에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종이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아주머니처럼 말이에요. 가방이 터질 것 같아도 책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어쩌면 옛날 유종원과 똑같은 거 아닐까 싶었어요. 진정한 배움에 대한 열정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우 충동, 소가 땀 흘리고 대들보에 닿을 만큼 많은 책을 가진다는 이 말처럼요. 미생지신, 미생지신. 벚꽃이 지는 걸 보면서 든 생각이에요. 꽃잎이 하나둘 떨어지는데 그 모습이 왜 이렇게 아름다우면서도 슬픈 걸까요? 떨어지는 꽃잎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게 있었거든요. 약속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미생지신이에요. 미생의 믿음이라는 뜻이죠. 미는 꼬리미, 생은 날생, 지는 어조사지, 신은 믿을 신자예요. 그러니까 미생이라는 사람의 신용, 믿음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미생지신은 약속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한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한 번 한 약속만큼은 절대 어기지 않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를 담고 있죠. 요즘 말로 하면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음직한 사람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춘추 시대에 미생이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가 좋아하는 여자와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갑자기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강물이 불어나면서 다리 밑이 점점 물에 잠기기 시작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안전한 곳으로 피했겠죠. 그런데 미생은 달랐어요. 그 여자가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켰어요.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어요. 그래도 미생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어요. 그래도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결국 물이 목까지 차오르자 미생은 다리 기둥을 붙잡고 그대로 숨을 거뒀어요. 끝까지 약속을 지키려다가 목숨을 잃은 거죠. 벚꽃이 지는 걸 보면서 떠올린 건 바로 이 이야기였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친구와 약속을 한 적이 있거든요. 별것 아닌 약속이었어요. 같이 벚꽃 보러 가자는 그런 약속이었죠.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힘든 일이 생겨서 사람들을 다 피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때 저는 매주 그 벚꽃길을 혼자 걸었어요. 친구가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사람들은 저를 바보 같다고 했죠.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을 기다린다고요. 하지만 저는 계속 그 길을 걸었어요. 벚꽃이 다 질 때까지요. 결국 그 친구는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약속을 지키려는 제 마음만큼은 진짜였으니까요. 벚꽃이 떨어지는 모습처럼 약속도 때론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만큼은 아름다웠다고 생각해요. 미생지신. 약속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아닐까요?
견권지정, 견권지정.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어 보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내 옆에 서 있던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내 모습이 낯설었다고 해야겠네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지 않게 됐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다른 곳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견권지정이에요. 견자는 그리워한다는 뜻이고, 건자는 사모한다는 의미예요. 지는 어조사고, 정은 정이죠. 그러니까 견권지정은 간절히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 기쁜 애정과 사랑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애절한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당나라 시대 백거이라는 시인이 있었는데요. 그에게는 상심이라는 기생이 있었어요. 백거이가 항주태수로 부임했을 때 상심은 그를 따라 항주로 갔죠. 둘은 서호에서 배를 타며 시를 짓고 달밤에 술을 마시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백거이가 중앙으로 발령을 받게 됐어요. 신분의 벽 때문에 상심을 데려갈 수 없었죠. 이별의 순간 상심은 백거이에게 말했어요. 저는 여기서 평생 당신만을 기다리겠어요. 백거이 역시 내 마음은 언제나 그대와 함께 있을 것이요 라고 답했죠. 그 후 10년이 흘렀어요. 백거이가 다시 항주에 왔을 때 상심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은 견권지정, 끝까지 그분만을 그리워했다는 것이었죠. 백거이는 그 말을 듣고 며칠을 울었다고 해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보며 문득 깨달았어요. 진짜 견권지정은 거창한 사랑 이야기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매일 보는 사람에게도, 오랜 친구에게도, 가족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저 서로를 그리워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말이에요. 견권지정, 누군가를 간절히 그리워하는 마음은 사랑의 가장 순수한 형태가 아닐까요? 당구풍월, 당구풍월.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매일 같은 골목을 지나다니는 그 아이가 어느 날부터 제게 다가오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멀찍이 서서 저를 관찰만 하더니 몇 주가 지나자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제가 손을 내밀면 후다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 모습이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어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당구풍월이에요. 당구풍월. 이 말을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정말 재밌어요. 당은 사랑채나 큰 집을 뜻하고 구는 개를 말해요. 풍은 바람이고 월은 달이죠. 그러니까 사랑채의 개가 바람과 달을 안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상하지 않나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조선시대 양반집 사랑채에는 항상 개 한 마리가 있었대요. 그 개는 매일 선비들이 모여서 시를 짓고 바람과 달을 보며 풍류를 논하는 모습을 지켜봤죠. 몇 년이 지나니까 그 개도 선비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있게 된 거예요. 바람이 불면 선비들이 감탄하고 달이 뜨면 시를 읽어대는 걸 매번 봤으니까요. 어느 날 한 선비가 농담 삼아 말했어요. 저 개도 이제 풍어를 안다고, 바람과 달의 정치를 이해한다고 말이에요. 물론 개가 진짜로 풍류를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옆에서 보고 들었을 뿐이죠. 그래서 당구풍월은 진짜 실력이나 깊은 이해 없이 겉만 흉내내는 것을 뜻하게 됐어요. 그때 그 길고양이가 떠올랐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저희 회사에 새로운 후배가 있었거든요. 처음엔 열심히 배우려고 하더니 어느 중간부터 다 아는 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의에서도 전문 용어를 막 섞어가며 말하는데 정작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제대로 답하지 못하더라고요. 마치 그 길고양이처럼 가까이 오는 듯 하면서도 진짜 가까워지지는 못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정한 이해와 겉핥기식 흉내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길고양이도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믿음을 보여줬거든요. 주마간산, 주마간산.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혼자 떠난 유럽 여행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파리에서 런던, 런던에서 로마, 로마에서 바르셀로나까지 일주일 동안 네 나라를 돌아보는 빡빡한 일정이었거든요. 첫날부터 정신없이 루브르 박물관 뛰어다니고 에펠탑 올라가서 사진 찍고 다음날 바로 런던 가서 빅벤 보고 런던 아이 타고 그렇게 사흘째 되던 날 로마에서 콜로세움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뭘 본 거지? 이럴 때 딱 맞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바로 주마간산이에요. 말 위에서 산을 본다는 뜻인데 자세히 풀어보면 달리는 말을 타고 지나가면서 산을 구경한다는 의미거든요. 즉, 대충 훑어보고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스쳐 지나가면서 대강 보기, 깊이 있게 관찰하지 못하고 겉핥기식으로 본다는 의미로 쓰이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당나라 시대에 맹교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길에 친구 집에 들렀는데 그 친구가 정원을 구경시켜주면서 이것저것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맹교는 시험 생각에 마음이 급해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아무 말이나 대충 맞장구 치면서 지나갔어요. 나중에 친구가 어땠어? 내 정원이 어떻던? 하고 물어보니까 맹교가 당황해서 그게 마치 말을 타고 지나가면서 산을 본 것 같았어 라고 대답한 거죠. 친구는 서운해했지만 이 표현이 너무 적절해서 후에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때 콜로세움 앞에서 저도 똑같았어요. 루브르에서 뭘 봤는지, 에펠탑에서 뭘 느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인증샷 찍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바빴던 거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여행도 인생도 마찬가지구나. 빨리빨리 많은 걸 경험하려고만 했지. 정작 그 순간순간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일정을 반으로 줄이고 한 곳에서 더 오래 머물면서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진짜 여행은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주마간산이 아니라 진짜 여행을요. 당랑거철, 당랑거철.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핸드폰으로 통화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요. 애가 대기업 들어간다고 너무 우쭐해져서 말이야. 이제 뭐 자기가 세상을 다 가진 줄 아나 봐. 그런데 바로 옆에 앉아있던 다른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래. 작은 성공 하나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사자성어가 있었어요. 당랑거철이라는 말인데요. 당랑은 사마귀, 거는 막는다는 뜻, 철은 수레바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는 뜻이거든요. 작은 힘으로 거대한 것에 맞서는 무모함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서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덤비는 상황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춘추 전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제나라 장공이 사냥을 나갔는데 길에서 사마귀 한 마리가 앞다리를 들고 자신의 수레를 막고 서 있는 걸 봤대요. 수레는 말이 끄는 거대한 것이고 사마귀는 손톱만한 작은 벌레인데 말이에요. 장공이 너무 신기해서 마부에게 물어봤죠. 저 작은 벌레가 뭘 하는 거냐? 마부가 대답했어요. 사마귀는 자신의 힘을 모르고 수레를 막으려 합니다. 용감하긴 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장공이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다고 해요. 만약 여러분이 그 사마귀였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인가요? 아니면 무모한 도전인가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용기와 무모함 사이의 차이였어요. 버스에서 들은 그 대화를 생각해 보니까 저도 예전에 비슷한 적이 있더라고요.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 몇 달 만에 회사 시스템을 다 바꾸겠다고 나섰던 거예요. 경험도 없으면서 말이에요. 결국 상사들한테 제대로 혼났죠. 그때는 정말 억울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완전히 사마귀가 수레바퀴 막는 격이었어요. 당랑거철. 때로는 용기로 보이지만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게 진짜 지혜인 것 같아요. 전화위복, 전화위복.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해고 통지서를 받았어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20년간 다닌 회사에서 갑자기 구조조정이라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집에 가서 아내한테 어떻게 말하지?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하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가 바로 이런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말이에요. 전화위복이라는 말인데요. 전할 전자에 재앙화, 될 위에 복복자예요. 말 그대로 재앙이 복으로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나쁜 일이 도리어 좋은 일로 변한다는 의미죠. 이런 상황에서 쓰는 말이에요. 시험에 떨어져서 낙심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 더 좋은 기회가 생겼다든지, 연인과 헤어져서 슬펐는데 진짜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든지 말이에요.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전환점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세옹이라는 할아버지가 살았는데요. 어느 날 기르던 말이 도망가 버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들 안 됐다고 위로하니까 세옹 할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누가 알겠어요? 라고 말이에요. 며칠 후에 그 말이 야생마 한 마리를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부럽다고 축하하니까 세옹 할아버지는 또 말하는 거예요. 이게 화가 될지 복이 될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정말로 아들이 그 야생마를 차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어요. 사람들이 또 위로하니까 세옹 할아버지는 똑같은 말을 했죠. 그런데 몇 달 후 전쟁이 났는데 다리를 다친 아들은 군대에 나가지 않아도 돼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세옹지마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인생에서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다는 거예요. 해고당한 그날 밤 잠을 못 이루면서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작은 카페를 차려보자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지금 제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회사 다닐 때보다 수입은 줄었지만 매일 아침 커피 향을 맡으며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그때 해고당하지 않았다면 평생 그 회사에서 불만만 가득한 채로 살았을 텐데 말이에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이 때로는 가장 밝은 출구로 이어진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산자수명, 산자수명. 라면 하나로 행복했던 그 시절이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대학생 때 월세방에서 끓여 먹던 그 라면이요. 별다른 반찬도 없이 그냥 라면 하나면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스마트폰에는 읽지 못한 메시지들이 끝없이 쌓여가고요. 언제부터인가 진짜 아름다운 걸 놓치고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소중한 사자성어 하나를 가져왔어요. 바로 산자수명이에요. 산은 자주색이고 물은 맑다는 뜻인데 이게 단순히 자연이 아름답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산이 자주색으로 물들고 물이 맑게 흐르는 그 자연스러운 모습처럼 사람도 꾸밈없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게 가장 아름답다는 의미예요. 인위적으로 꾸미거나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제일 아름답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당나라 시대에 유명한 시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산속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거기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해가 질 무렵 산이 온통 자주색으로 물들어 있고 그 사이로 흐르는 계곡물은 수정처럼 맑았다고 해요. 그 순간 시인은 깨달았죠. 이 아름다움은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자연 그 자체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요. 인간이 아무리 예술작품을 만들어도 이런 자연의 아름다움은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 말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꾸밈 없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뜻하게 된 거죠. 그때 제가 라면을 끓이면서 느꼈던 그 단순한 행복이 바로 이런 거였나 봐요.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았지만 정말 순수한 만족감이었거든요. 복잡한 소스도 비싼 재료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끓는 물에 면을 넣고 수프를 풀어넣는 그 단순한 과정 자체가 주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진짜 산자수명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끔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거네요. 장삼이사, 장삼이사.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이에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타는데 정장 입은 직장인, 교복 입은 학생, 운동복 차림의 아주머니, 작업복 입은 아저씨들이 모두 한 칸에 빽빽하게 서 있더라고요. 그 순간 문득 든 생각이 우리 모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거였어요. 오늘 얘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그런 마음을 담고 있어요. 장삼이사라는 말인데요. 장시성을 가진 셋, 이시성을 가진 넷,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의미거든요. 아무나, 평범한 사람들, 특별할 것 없는 보통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송나라 때 이야기인데 당시에 장씨와 이씨가 정말 흔한 성씨였거든요. 마치 우리나라의 김씨, 이씨, 박씨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개를 지칭할 때 장삼, 장사, 이갑, 이을 같은 식으로 불렀어요. 우리가 지금 갑을병정 할 때처럼요. 특히 관청에서 일반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 실명 대신 장삼이사라고 적었대요. 개인보다는 집단으로, 특별한 누군가가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들로 취급했던 거죠. 신분사회였던 그 시대에 권력자들이 일반 백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지하철에서 그 생각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장삼이사일 수 있지만 각자에게는 유일무이한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정장 입은 그 직장인도 집에 가면 아빠고, 교복 입은 학생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고, 작업복 입은 아저씨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가장이잖아요. 장삼이사라는 말이 단순히 평범함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일상과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말이에요. 평범함 속에서도 빛나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사고묻힌, 사고묻힌. 새벽 3시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들린 건 울음소리였거든요. 아무 말도 없이 계속 흐느끼는 소리만 들려서 처음엔 장난 전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아는 목소리더라고요. 몇 년째 연락도 안 하던 대학 동기였는데 갑자기 새벽에 전화해서 울고만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하고 물어봤더니 한참 있다가 겨우 한마디 하더라고요. 혼자야.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 깊숙이 박혔는지 모르겠어요. 혼자라는 말, 단순한 두 글자인데 그 안에 담긴 무게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오늘 얘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사고무친이에요. 사는 주위를 둘러본다는 뜻이고 고는 돌아본다는 의미예요. 무는 없을 무자, 친은 친척 친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의지할 친척이나 가족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혼자가 된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죠.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정말 막막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쓰는 말이에요. 연락처를 아무리 뒤져봐도 전화할 사람이 없고 카톡방 목록을 봐도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는 그런 외로운 순간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오나라 공자 광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되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미다가 결국 모든 걸 잃게 됐거든요.
권력을 차지하려고 형제들을 배신하고 신하들을 의심하며 살았는데 정작 자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적만 가득하고 믿을 만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 누군가가 사고무치미로구나 라고 말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권력을 위해 모든 인간관계를 희생시킨 대가였던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다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 새벽 전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사고무친 상황이더라고요. 회사에서 잘렸는데 가족한테는 말하기 부끄럽고 친구들한테는 자존심 때문에 털어놓기 어렵고 그래서 몇 달째 혼자 버티다가 결국 무너진 거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깨달은 건 진짜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열 용기가 없어서 생긴다는 거였어요. 혼자가 되는 건 순식간이지만 다시 사람들과 연결되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불원천리, 불원천리.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젊은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저는 부산까지요. 라고 대답했는데 그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런데 왜 버스로 가? 저는 비행기 표가 없어서요.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구나. 마음이 문제지. 여러분,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이런 마음을 담고 있어요. 불원천리라는 말인데요. 불은 아니다. 원은 멀다. 천은 천. 리는 리예요. 즉, 천리를 멀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천리면 대략 400km 정도인데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딱 그 정도 거리예요. 옛날 사람들에게 천리는 정말 엄청난 거리였을 텐데 그걸 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니 대단하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이건 맹자라는 사상가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준주 전국시대에 제나라에 선왕이라는 임금이 있었어요. 이 왕이 정치를 잘하고 싶어서 천하의 현인들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때 맹자가 살던 곳은 추나라였는데 제나라에서 추나라까지가 정확히 천리였어요. 선왕의 신하들이 말했어요. 맹자를 모셔오는 곳은 좋지만 천리나 되는 먼 거리인데 과연 올까요? 그런데 선왕이 답했어요. 현인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천리가 어디 먼 거리인가? 그리고 직접 사신을 보내서 맹자를 정중히 모셔왔다고 해요. 맹자도 그 마음을 알고 기꺼이 제나라로 갔고요. 그때 제가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사실 저는 그날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였는데 항공편이 다 취소되는 바람에 급하게 버스를 탄 거였어요. 처음엔 왜 하필 오늘 이런 일이? 라고 생각했는데 아주머니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가고 싶은 곳이라면 어떤 방법으로든 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회사에 결국 합격했고 지금도 그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거리는 마음의 문제였던 거죠.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천리도 가까운 거리가 되는 법이니까요. 불림문자, 불림문자.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얘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쥐를 잡을 줄 알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게 착지할 줄 아는 걸까요? 책을 읽어서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군가 설명해 준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이런 거예요. 불립문자. 불은 아니다, 립은 세우다, 문은 글자, 자도 글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글자를 세우지 않는다, 문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깨달음이나 지혜는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해서 얻는 거라는 뜻이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당나라 때 달마라는 승려가 있었는데 이분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와서 불교를 전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당시 중국의 승려들은 모두 경전을 외우고 해석하는 데만 매달려 있었어요. 마치 요즘 시험 공부하듯이 말이에요. 달마가 이걸 보고 한심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어느 날 제자가 와서 스승님, 저에게 불교의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니까 달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벽을 보고 앉아서 명상만 하기 시작한 거예요. 9년 동안이나요. 제자들이 아무리 질문해도 대답하지 않고 그냥 벽만 바라보면서 앉아 있었대요. 그러다가 해가라는 제자가 나타났어요. 이 사람은 정말 간절했나 봐요. 눈 내리는 추운 겨울에 달마 앞에서 밤새 서 있었거든요. 심지어 자신의 팔을 달라서 제발 가르쳐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제서야 달마가 입을 열었는데 딱 한마디만 했어요. 마음을 가져와라. 해가가 마음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달마가 웃으면서 그럼 내가 이미 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길고양이를 보면서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였어요. 그 고양이는 사냥하는 법을 책에서 배우지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저도 그동안 자기계발서 읽고 성공 법칙 외우고 온갖 강의 들으면서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정작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는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모르는 상태였달까요? 진짜 중요한 건 글자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있었던 거더라고요. 고양이가 글자 없이도 고양이다운 삶을 사는 것처럼요. 비몽사몽, 비몽사몽.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그분이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보시면서 중얼거리셨거든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된다고, 요즘 매일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정말 깊은 뜻이 담긴 사자성어였더라고요. 비몽사몽, 이 말은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닌 어렴풋한 상태를 뜻해요. 한자를 하나씩 풀어보면 비는 아닐 비, 몽은 꿈몽, 사는 같을 사, 몽은 또 꿈몽이에요. 꿈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꿈 같기도 한 그런 애매모호한 정신상태를 표현한 말이거든요. 완전히 잠든 것도 아니고 완전히 깬 것도 아닌 그 경계선에 있는 몽롱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당나라 때에 이태백이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어느 날 술에 취해 깊이 잠들었는데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다녔대요. 그런데 깨고 나서 이상한 거예요. 내가 나비 꿈을 꾼 건지 아니면 나비가 이태백이 되는 꿈을 꾸고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현실과 꿈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진 순간이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런 상태를 비몽사몽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고 보니 그날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알고 보니 그분은 최근에 남편분을 잃으셨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계실 것 같고 저녁에 들어오실 것 같은데 현실은 그게 아니니까 매일이 꿈 같고 생시 같고 그런 거였던 거예요. 슬픔이 너무 커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 바로 비몽사몽이었던 거죠. 그제서야 그분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인생에는 이런 비몽사몽의 순간들이 꼭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큰 변화나 충격 앞에서 현실감을 잃게 되는 그런 시간들 말이에요. 암중모색, 암중모색. 정전이 되던 그날 밤이었어요. 갑자기 온 동네가 깜깜해지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멈춰서서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손으로 벽을 더듬거리면서라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암중모세디예요. 어둠 암, 가운데 중, 더듬을 모,
찾을 색. 말 그대로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어가며 길을 찾는다는 뜻이거든요. 막막하고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표현한 말이에요. 요즘 같은 불확실한 시대에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당나라 시대에 유종원이라는 문학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실각해서 변방으로 유배를 가게 됐거든요. 그곳은 문명과 완전히 단절된 미디안 땅이었어요. 낮에도 짙은 숲 때문에 어둡고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았죠. 유종원은 매일 밤 촛불 하나에 의지해서 글을 썼는데 어느 날 그 촛불마저 꺼져버린 거예요. 완전한 어둠 속에서 그는 책상 위를 더듬거리며 붓을 찾았고 종이를 찾았고 벼루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도 글을 써내려갔죠. 그때 그가 남긴 글에서 나온 표현이 바로 암중모색이에요. 그 정전이 된 날 밤 이야기로 돌아가면 저도 처음에 그냥 서 있었어요. 핸드폰 손전등도 배터리가 없어서 켜지지 않고 정말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옆집 할머니께서 제 팔을 잡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은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할머니와 함께 벽을 더듬어가며 계단을 내려갔어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디디면서 말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길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걸요. 어둠 속에서도 손을 뻗으면 길이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암중모색의 진짜 의미인 것 같아요. 우이독경, 우이독경. 오늘 아침에 지하철에서 할머니 한 분이 손자에게 영어 단어를 열심히 알려주시더라고요. 애플은 사과, 독은 개, 캣은 고양이. 그런데 손자는 게임만 하면서 아예 듣지도 않는 거예요. 할머니는 계속 반복하시는데 아이는 완전히 깐 세상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말이 있었거든요. 우이독경이라는 사자성어 말이에요. 우이독경은 소 귀에 경 읽기라는 뜻이에요. 우는 소, 이는 귀, 독은 읽을 독, 경은 경전을 말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말이나 가르침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상대에게는 소용없다는 의미죠. 소에게 아무리 경전을 읽어줘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요. 이 말이 언제부터 쓰였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중국 당나라 시대에 한유라는 유명한 문인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시골에 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자기 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유는 당대 최고의 문장가였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한유가 한탄하면서 한 말이 바로 이거였어요. 소에게 경전을 읽어주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요? 문화와 교육 수준의 차이를 뼈저리게 느낀 순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 지하철 할머니를 보면서 떠오른 기억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회사에서 신입사원들 교육을 담당했을 때였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프레젠테이션도 만들고 최신 트렌드부터 실무 노하우까지 다 담아서 설명했어요. 그런데 몇몇 신입사원들은 계속 졸거나 딴짓만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답답했거든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주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면서요. 바로 의독경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지만 소통이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다가가는 거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소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경전을 읽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진정한 소통은 서로의 언어로 대화하는 것이라는 걸 그때 배웠어요.